이 이야기는 요즘 무섭도록 늘고 있는 초등학생 유괴 사건을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날로 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즐겨주세요. 나는 20년차 형사 김영호다. 2025년 10월 22일. 이 날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7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외면한 한 아이가 7년 후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그날 아침 8시 11분 무전이 울렸다. 희망고 사랑동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 납치 신고. 피해자는 12세 여아 10분 전 탈출. 현재 경비실 보호 중. 나는 차에 시동을 걸며 생각했다. 10분 전 탈출. 그럼 범인은 아직 멀리 가지 못했다.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얼마나 순진한 판단이었는지. 그때 나는 몰랐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경비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서현, 12살. 작은 체구에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 눈가와 입 주변에 테이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손목에는 끈으로 묶인 흔적이 선명했다. 떨고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보통 이런 일을 겪은 아이들은 울거나 말을 잇지 못한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내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자 서연이 먼저 말했다. 아저씨가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납치범이? 나는 그 순간의 위화감을 무시했다. 아이가 놀라서 잘못 들었거나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다. CCTV를 돌려보는 동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오전 7시 58분. 아파트 후문. 황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등교하던 서연의 뒤를 따라간다. 6분간 거리를 유지하며 걷는다. 계획적이었다. 8시 4분. 행복동 입구. 남성이 서연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보여준다. 화면상으론 확인되지 않지만 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작은 칼이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고 따라간다. 8시 6분. 옥상 출입문. 남성이 서연을 끌고 옥상으로 올라간다. 이때부터 7분간 CCTV 사락세. 우리가 복원한 그 7분은 이렇다. 남성은 서연을 옥상 급수탑 옆 기둥에 데려갔다. 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았다. 손목을 묶었다. 그리고 서연의 휴대전화를 꺼내 부모에게 문자를 보냈다. 딸을 납치했다. 2억을 준비해서 오후 1시 평화산 입구로 와라. 경찰 신고하면 죽인다. 2억. 구체적인 금액,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간, 전형적인 몸값 납치였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8시 13분. 옥상 출입문이 다시 열린다. 남성이 혼자 내려온다. 황색 점퍼 차림.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걸음걸이가 급하지 않았다. 도망치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8시 14분. 아파트 후문 사각지대. 남성이 멈춰 선다. 그리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는다. 아니, 뒤집는다. 황색 안감이 검은색 겉감으로 바뀐다. 리버서블 점퍼. 영리했다. 하지만 너무 영리했다. 순간적인 판단이라기엔 너무 준비된 행동이었다. 8시 16분. 남성은 행복동 1층으로 들어간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 옥상에서는 서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테이프가 느슨했다. 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몇 번 고개를 흔들었더니 입 테이프가 떨어졌다고 했다. 손목도 마찬가지였다. 끈이 너무 헐렁해서 손을 빼낼 수 있었다고. 납치범이 서툴렀나? 당황해서 제대로 묶지 못했나? 아니다.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는 일부러 헐렁하게 묶었던 것이다. 8시 21분. 서연이 경비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경비원이 신고했고 12분 후 우리가 도착했다. 범인 추적은 빨랐다. CCTV 추적 결과 행복동 1층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김진호, 전직 택시기사, 현재 무직, 전과 이범, 폭력과 사기. 오전 11시. 우리는 김진호의 집 문을 열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이미 납치 사건 속보가 나가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보다가 우리를 보며 말했다. 늦으셨네요. 3시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담담한 목소리였다. 체념도 공포도 없었다. 그냥 예상했다는 투였다.
우리는 그를 연행했다. 하지만 그 전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그의 방에서 발견했다. 벽 한쪽에 붙어 있는 신문 스크랩들.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의 기사들. 모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희망구 5세 여아 실종. 가출 추정. 유미 양 실종 48시간. 경찰 수색 중. 실종 아동 유미. 가출로 결론. 수사 종결. 7년 전 사건이었다. 나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 한 장의 사진.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공원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유미. 2018년 2월. 그 옆에 또 다른 사진. 같은 아이. 조금 더 자란 모습. 행운초등학교 앞. 뒷면에 서현. 2023년 9월. 같은 아이였다. 그리고 그 아래 명함 한 장.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김영호. 내 명함이었다. 7년 전 내가 직접 건넨 내 명함이었다. 신문실. 오후 1시. 김진호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사님, 절 기억하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하고 있었다. 흐릿하게. 아주 흐릿하게. 7년 전 5살 여자아이 실종 사건. 신고자가 친척이라고 했던 외삼촌이라고. 김진호가 말을 이었다. 2018년 3월 15일. 형사님이 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죠. 누나 부부가 조카를 때린다고. 제발 조사해달라고. 형사님은 그날 밤 누나 집에 가셨습니다. 나는 떠올렸다. 고급 아파트. 깔끔한 거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 중소기업 임원과 의사 부부. 그들은 정중하게 나를 맞았다. 오해라고 했다.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것이라고. 김진호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형사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전과자인 제 말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 사람들의 말.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납치한 건가? 복수하려고? 김진호가 고개를 저었다. 복수요? 형사님, 전 복수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전 그냥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를 테이프로 묶고 협박 문자를 보냈잖아. 네. 그래야 형사님이 오시니까요. 나는 멈췄다. 김진호가 천천히 말했다. 형사님이 오시면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DNA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밝혀지겠죠. 서연이가 누구인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연이는 유미입니다. 7년 전 실종된 그 아이요. 전 유미의 외삼촌 김진호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억 원은 필요 없었어요. 평화산도 갈 생각 없었습니다. 전 그냥 경찰이 와서 아이를 조사하고 DNA를 검사하길 바랐어요. 테이프를 느슨하게 묶은 것도 제 집으로 돌아온 것도 모두 빨리 잡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형사님, 왜긴요? 친부모가 유미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7년 만에요. 10억짜리 상속 때문에. 나는 얼어붙었다. 전 7년간 지켜봤습니다. 유미가, 아니 서연이가 웃으며 학교 가는 걸. 엄마 아빠 손잡고 걷는 걸.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돈 때문에.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형사님. 7년 전 형사님이 제 말을 믿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형사님은 외면하셨죠. 그래서 전 이번엔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증거보관실로 내려갔다.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다. 2018년 3월 유미 실종 사건 파일. 파일을 열었다. 사진들이 나왔다. 5살 유미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아래 내가 몰래 찍었던 사진. 유미 팔에 멍. 허벅지에 상처. 마지막 페이지. 수사 종결 보고서. 내 서명이 또렷했다. 가출 추정. 추가 수사 불필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7년 전에 외면한 것은 한 아이만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정이었다.
그리고 형사로서의 양심이었다. 김진호는 납치범이 아니었다. 그는 증인이었다. 7년 전 내가 묻어버린 진실에.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건 그날 저녁이었다. 시험실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수치들이 명확했다. 서연의 DNA와 7년 전 유미의 친부모 DNA 일치율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은 유미였다. 12살 서연이라는 아이는 7년 전 실종된 5살 유미였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정우와 미진 부부는 납치범이었다. 나는 그날 밤 그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건 정우였다. 30대 후반 평범한 회사원. 서연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납치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왔던 그 남자. 딸을 걱정하는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던 그 아버지. 형사님, 서연이가 집에 올 수 있는 거죠? 검사도 다 끝났다고. 나는 그에게 영장을 보여줬다. 정우 씨, 미진 씨,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감금, 공정증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7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미진이 안쪽 방에서 나왔다. 서연을 안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미진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 제가 짐 좀 챙겨도 될까요? 서연이 우유랑 약이 냉장고에 있어서요. 그녀는 체포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출장을 가는 사람처럼 말했다. 조사실에서 그들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2018년 3월 14일, 정우와 미진은 행운대학병원 소아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불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날 미진은 최종 확정 판정을 받았다. 자연임신 불가능. 평생 품어온 꿈이 한 줄의 문장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대기실에서 울고 있던 미진의 귀에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 화장실 앞.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팔에 시퍼런 멍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미진이 다가가 물었다. 어디 아파?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미야, 어딨어?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아이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미진을 보며 속삭였다. 아줌마, 나 좀 숨겨줘요. 미진은 그날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잡았다. 화장실로 들어가 칸 안에 함께 숨었다. 복도에서 유미 엄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뭔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5분쯤 지나자 멀어졌다. 미진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진은 대답 대신 아이의 팔을 보여줬다. 멍투성이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하루만 우리 집에서 쉬게 해주자. 하루가 이틀이 됐다. 일주일이 됐다. 한 달이 됐다. 그리고 어느새 7년이 흘렀다. 조사실에서 미진이 말했다. 처음엔 정말 하루만 재우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미가 그날 밤 처음으로 웃었어요. 제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으면서요. 정우가 이어받았다. 다음 날 뉴스를 봤습니다. 유미 실종 신고가 났더군요. 친부모가 울면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우리 딸 찾아주세요라고. 근데 형사님, 이상한 게 유미는 그 뉴스를 보면서 떨었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숨으려고 했어요. 미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일주일만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이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바로 데려다 주려고요. 근데 유미는 한 번도 집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훔친 겁니까?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내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네. 범죄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납치했어요. 하지만 형사님,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가 유미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7년 전 내가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다면, 김진호의 말을 믿었다면, 그때 제대로 조사했다면 유미는 학대받는 집에서 구출됐을 것이다.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2명의 불임 부부가 범죄자가 되어야 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언론이 들끓었다. 7년 만에 찾은 실종 아동, 알고 보니 납치 피해자. 친부모, 양육자, 12살 소녀의 운명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사흘 후 그들이 나타났다. 유미의 친부모, 강민준과 이수정. 고급 양복을 입고 변호사를 대동한 채 경찰서에 왔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딸 유미를 찾아주세요.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7년 전 내가 그들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절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스러워했다. 괜한 소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카메라 앞에서의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을 따로 불렀다. 조사실이 아닌 상담실로. 변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7년 전 이야기를 좀 하죠. 강민준이 딱딱한 표정으로 답했다. 형사님, 7년 전 일은 이미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건 우리 딸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7년 전엔 찾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소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종 신고 48시간 후 당신들은 수사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돌아올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3개월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죠. 실종 전단지도 철거하셨고요. 이수정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서류를 꺼냈다. 지난 사흘간 내가 파헤친 자료들이었다. 2달 전 이수정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희망구 일대 부동산 세채, 시가 10억 추정. 법적 상속인은 외동딸인 이수정 씨와 이수정 씨의 자녀, 즉 유미입니다. 강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겁니까? 우린 피해자입니다. 앉으십시오.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20년간 형사 생활하며 터득한 그 목소리. 유미 양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 7년 전 수사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지만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뵙죠. 그날 밤 나는 보고서를 썼다. 유미 실종 사건 재조사 의견서. 7년 전 내가 묻어버렸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새벽 3시 보고서를 완성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내 손이 떨렸다. 이 보고서는 강민준과 이수정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다. 동시에 정우와 미진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나는 서명했다. 법원 심리 날짜가 잡혔다. 2주 후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유미를 친부모에게 피켓을 든 사람들과 서연이를 지켜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를 지나 법정으로 들어갔다. 원고석에는 강민준과 이수정이 앉아 있었다. 고급 정장 차림. 변호사 3명 대동. 피고석에는 정우와 미진이 앉아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국선 변호인 1명. 그리고 증인석에는 김진호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방청석 한쪽 끝에 서연이 앉아 있었다. 아동 심리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내 차례가 왔다. 증인은 7년 전 담당 형사였습니까? 예, 당시 학대 정황을 포착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수사를 종결했습니까? 나는 방청석의 서연을 봤다.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착오였습니까? 예, 제 잘못이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장이 말했다. 서연 양, 앞으로 나와주겠습니까? 12살 아이가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 작은 아이를 바라봤다. 서연은 너무 작아 보였다. 증언대가 아이에게는 너무 컸다. 재판장이 의자 높이를 조절하라고 지시했다. 주원이 나와 발판을 놓았다. 재판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 내가 기억하는 대로, 느낀 대로만 말해주면 돼. 알겠니?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물어볼게. 넌 지금 내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니? 아이가 입을 열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서연이요. 태어났을 때 이름은? 유미였대요. 기억나니? 잘 모르겠어요. 꿈이랑 진짜랑 구분이 안 돼요. 재판장이 끄덕였다. 괜찮아. 그럼 내가 기억하는 것부터 천천히 말해볼까? 서연이 잠시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5살 때 기억이 조금 나요. 아주 조금만요.
어떤 기억? 어두운 방이요. 창문이 없는 방. 거기 갇혀 있었어요. 강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그건 아이의 착각입니다. 앉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거기서 누가 소리쳤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수정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밖에 나갔어요. 병원이었어요.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에 엄마가, 아니, 그 여자 사람이 화장실 앞에 저를 세워놨어요. 꼼짝 말라고 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그때 아줌마가 왔어요. 모르는 아줌마였는데 따뜻했어요. 저한테 어디 아프니? 하고 물어봤어요. 처음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물어본 게. 미진이 눈물을 흘렸다. 정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줌마가 저를 숨겨줬어요. 화장실 칸에서요.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미야, 근데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나쁜 일이 생겼거든요. 침묵. 긴 침묵이었다. 아줌마가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아저씨도 있었어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집이었어요. 처음 보는 집. 무서웠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따뜻했어요. 아줌마가 밥을 줬어요. 계란말이였어요. 폭신폭신하고 달콤했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웃었어요. 웃었다고? 예. 제가 밥 먹는 걸 보면서 웃었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웃음. 그날 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실종된 아이 이야기였어요. 제 사진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유미를 찾습니다라고. 엄마 아빠가 울면서 나왔어요. 우리 딸 돌려주세요라고. 그걸 보고 어땠니? 서연이 잠시 멈췄다.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다. 무서웠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숨고 싶었어요. 아저씨 아줌마가 저한테 물었어요. 집에 가고 싶니? 라고. 저는 대답 못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엄마 아빠한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아줌마가 그랬어요. 괜찮아. 여기 있어도 되라고. 그때 처음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미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리를 죽이려 했었지만 법정 안에 울음소리가 퍼졌다. 서연이 방청석을 둘러봤다. 강민준과 이수정을 봤다. 그리고 정우와 미진을 봤다. 7년 동안요. 서연이로 살았어요. 매일 아침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엄마가 만든 밥 먹고 아빠랑 영화 보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외삼촌이 나타났어요. 아니, 저는 외삼촌인 줄 몰랐어요. 그냥 무서운 아저씨였어요. 아저씨가 저를 묶었어요. 테이프로요. 근데 이상했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재판장이 물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넌 누구랑 살고 싶니? 서연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민준과 이수정을 똑바로 봤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기억났어요. 5살 때 느꼈던 게 기억났어요. 무서움이요. 이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미야.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이수정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그래, 엄마 목소리. 무서워요. 침묵.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다. 서연이 다시 말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엄마 목소리 기억나요.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이수정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이 이번엔 정우와 미진을 봤다. 근데 저 사람들은요. 미진이 울먹이며 아이를 봤다. 엄마예요. 방청석이 폭발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저는 유미가 아니에요. 유미는 5살 때 사라졌어요. 그 어두운 방에서 나왔을 때 유미는 끝났어요. 그럼 넌? 저는 서연이에요. 7년 동안 서연이었어요. 서연이로 웃었고, 서연이로 울었고, 서연이로 자랐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대로 기억 못해서 아줌마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근데요, 느낌은 기억나요. 따뜻했던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미진이 주저앉았다. 정우가 얼굴을 감싸 쥐고 울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서연이로 살고 싶어요. 이 이름으로요. 이 엄마 아빠랑요. 2주 후 판결이 나왔다. 정우와 미진에게 집행유예. 단, 서연에 대한 양육권 인정. 강민준과 이수정에 대해서는 7년 전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수사 착수. 서연에 대한 친권 정지. 김진호에게는 징역 2년. 단, 선처 의견 첨부. 서연은 서연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일주일 후, 나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만났다. 아이는 정우, 미진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동네, 새로운 시작. 형사 아저씨! 서연이 나를 보고 뛰어왔다. 웃고 있었다. 법정에서 봤던 그 무거운 표정이 아니었다. 이사 가니? 네, 새 학교도 가요. 친구들도 새로 사귀고. 떠나기 전 정우가 나를 불렀다. 형사님,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형사님은 우리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모를 겁니다. 정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저희도 매일 자문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았냐고 답은 안 나오더군요. 답이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서연이를 보십시오. 저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6개월 후, 나는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동그란 글씨체, 아이의 글씨.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한 장, 짧은 글. 형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새 학교 재밌어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엄마가 매일 도시락 싸주세요. 아빠랑 주말마다 영화 봐요. 아저씨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편지 아래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아빠,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 모두 웃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그림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7년 전 유미 사건 파일 옆에 시작과 끝, 실패와 구원, 죄책감과 용서 모두 그 서랍 안에 있었다. 나는 20년 차 형사 김영호다.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 사건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납치범이 영웅이 되고 부모가 가해자가 되고 범죄가 구원이 되는 세상. 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나는 아직도 답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아이가 자신의 이름으로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정의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정의에 가까이 갔다고 믿고 싶다. 2025년 10월 22일 그날 시작된 4시간 30분의 추격은 7년 전의 진실을 끄집어냈고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꿨고 나를 변화시켰다. 이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질문과 함께 나는 오늘도 사건 파일을 연다. 형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질문은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니까.